국화꽃 태양이 무겁게 가라앉은 장례식장 안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하얀 벽 위로 길게 늘어졌고 간간이 터져나오는 억눌린 흐느낌만이 공기를 희미하게 뒤흔들었다. 영정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기의 얼굴은 그 슬픔의 무게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태어난 지 고작 6,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잠든 작은 생명을 위해 어른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아기의 아버지인 김민석은 픽이 없는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곁에서 아내 이수진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울음으로 메말라 텅 비어 보였다. 조문객들은 그들 부부에게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하고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안타까운 시선만 보내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비극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그곳에서 시간은 대리게 흘러갔다. 장례 지도사의 낮은 목소리가 입간 절차를 아였다. 그것은 이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여. 몇몇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렸고 수지는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로 남편의 팔에 기댔. 민석이 기계적으로 아내를 부축하며 작은 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때였다.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하얀 개 한 마리가 쏜살같이 영안실 안으로 끼어들었다. 작지만 다부진 최고의 진도 깨었다. 개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미친 듯이 파고들며 곧장 아기의 관을 향해 달려갔다. 그 갑작스러운 난입에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길을 탔다. 봄이야. 수진의 입에서 희미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네, 봄이라고 불린 그 개는 그녀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관 앞에 멈춰서서 앞발로 관의 표면으로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 단순한 지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과 분 그리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한 절규에 가까웠다. 개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장례식장의 비통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기묘한 긴장감으로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민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개를 떼어내려 했다. 이놈의 개가 저리가 하지만 봄이는 완강했다. 민석이 손을 뻗자 그 순하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하며 그를 향해 이를 드러냈다. 민석은 주춤거리며 물러섰다. 장례식장 직원 몇 명이 달려들어 개를 붙잡으려 했지만 작은 몸에서 나오는 것은 저항에 쉽게 제압하지 못해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봄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날려 관에 부딪혔다.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던 관뚜껑이 비스듬히 열렸다. 사람들의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곧이어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관 속에 누워 있어야 할 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섬세하게 만들어진 아기의 옷을 입고 있는 차가운 인형이 그 안에 고요히 누워 있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사람들의 숨소리, 개의 울음소리, 슬픔의 기운까지도 영안시라는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충격으로 굳어버린 채 그저 비어있는 관과 그 옆에 놓인 인형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깼다. 아기가 어디에 그 말은 신호탄이 되었다. 옹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 수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짐. 시간은 6달 전에 고요한 어느 봄날 오후 거슬러 올라간다. 박동철 씨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고고한 규칙성 속에서 시작되었다. 평생을 가구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다 은퇴한 지 그의 시간은 정확히 분할된 침막이처럼 단조롭게 흘러갔다.
새벽 6시 기상, 간단한 체조, 그리고 아내가 살아생전 쓰던 낡은 차전에 담긴 커피 한 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유일한 아들은 먼 캐나다 땅에서 제 가정을 꼬린 호로는 1년에 한두 번의 안부 전화가 소통의 전부였다. 그가 사는 집은 조용한 교회의 낡은 주택 단지에 있었다. 아내와 함께 이 집을 샀을 때만 해도 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적막감만이 주인이 되어 맴돌았다. 동철 씨는 그 적막을 애써 외면하려 신문을 펼치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 혹은 아내가 갖고 던 작은 정원을 의미 없이 서성거렸다. 그의 단조로운 일상의 작은 파문이인 것은 바로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서부터였다. 몇 달간 비어있던 그 집에 젊은 부부가 들어왔다.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맑고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동철 씨는 무심한 척 커튼 틈으로 그들을 훔쳐보았다. 동철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와 그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 그리고 여자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 며칠 뒤 여자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자신을 이수진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람 사는 집이 다 그런 거지요. 동철 씨는 문득특하게 대답하며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그는 낯선 이와의 교류가 영 불편했지만 여자의 지친 얼굴에서 왠지 모를 연민을 느꼈다. 그 후로 그는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집의 풍경은 그의 시야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남편은 아침 일찍 말근한 정장 차림으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출근했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아내 수지는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거나 작은 흔둥이 진돗개를 데리고 짧은 산책을 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인 듯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다. 동철 씨는 그들의 젊음과 활기를 보며 자신의 텅 빈 집과 대비되는 현실의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기도 했다. 그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무언가 어색한 얼룩이 있다는 것을 그때의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시기심 어린 착각의 뿐이라고 여겼을 뿐이다. 옆집 부부가 이사온 후 박동철 씨의 무료한 일상에는 하나의 고정된 그림이 자리 잡았다. 정원을 손질하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 때도 그의 시선은 어김없이 옆집의 하얀 담장을 향했다. 의식적인 감시가 아니었다. 그저 텅 빈 시간 속에서 눈길을 둘 곳이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옆집은 그가 사는 날고 빛바랜 집과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새로 칠한 페인트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잘 가꾸어진 잔디밭은 언제나 싱그러운 초록빛을 봄낮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조차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 집은 마치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제목을 붙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남편 김민석은 그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는 완벽한 가장처럼 보였다. 매일 아침 정확히 8시면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말근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을 나섰다. 구두는 언제나 반짝였고 머리카락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가 번쩍이는 검은 세단에 올라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전형이었다. 동철 씨는 가끔 그를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지만 기름때 모든 작업복을 입고 낯익은 트럭을 몰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아내 이수지는 그 완벽한 그림의 아름다운 색채를 더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주로 남편이 출근할 때나 잠시 아기를 데리고 집 앞을 서상일 때 모습을 드러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해 청초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남편이 차에 오를 때까지 현관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했는데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희미하고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동철 씨는 그것이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자연스러운 피로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에는 종처럼 지워지지 않는 이질적인 소음이 있었다. 바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그 집에서는 거의 온종일 아기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동철 씨 역시 아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기에 아기가 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옆집 아기의 울음소리는 무언가 달랐다. 보통의 아기들이 배가 고프거나 졸릴 때 내는 은석 섞인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절박했음.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작은 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듯한 처절함이 묻어 있었다. 자지러질 듯 울다가 잠시 잦아드는 것이 푸면 다시 악을 쓰며 울음보를 터뜨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동철 씨의 고요한 시간 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의 잡초를 뽑던 동철 씨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지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저렇게 울면 탈진이라도 할 것 같았다. 아기 엄마는 뭘 하고 있기에 저렇게 내버려두는 걸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판적인 생각을 떠올렸다가 이내 고개를 젓 남의 집 사정에 함부로 참견할 일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이 옆집 2층 창문으로 향했다. 커튼이 반쯤 처진 창문 너머로 수진의 힘이 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방안을 하염없이 서성이는 듯 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동철 씨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작은 비난은 안쓰러움으로 바뀌었다. 오죽 힘들면 그럴. 저우습이 그 후로 그는 그녀를 좀 더 유심히 보게 되었다. 수진의 얼굴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짙은 그늘을 가려져 있었다. 잠을 자는 못한 사람. 특유의 푸른 기운이 눈 밑에 항상 깔려 있었고 맑고 커다라던 눈은 자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가끔 슈퍼마켓에 가는 길에 마주칠 때면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지나쳤다. 그녀의 어깨는 늘 운치러 들어 있었고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늘 하얀 게 보미가 있었다. 보미가 있었다. 보미가 있었다. 보미는 수진이 이사 오던 날부터 동철 씨의 눈길을 끌었다. 영리하고 충성심 강해 보이는 진도 깨었다. 보미는 마치 충직한 기사처럼 수진과 아기 곁을 맴돌았다. 수진이 헬쓱한 얼굴로 유모차를 끌고 잠시 집 앞을 서성일 듯 아기가 거실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을 때도 보미는 항상 한두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켰다. 걔의 눈빛은 늘 주변을 경계하는 듯했. 특히 남편인 민석이 퇴근하여 차에서 내릴 때면 보미는 아주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냈다. 물론 그 소리는 민석의 발소리에 금세 묻혀버렸지만 예리한 동철 씨의 귀에는 몇 번이고 포착되었다. 동철 씨는 문득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다. 외동아들을 키울 때 그녀 역시 밤낮없이 아이에게 매달려 힘들어했다. 그때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바깥이 힘들다는 핑계로 남자는 돈만 벌어다 주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아내의 고통을 얼마나 무심하게 지나쳤던가. 아들이 다 크고 나서 아내는 그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다고 넌지시 털어놓았었다. 그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들 뿐이었다. 옆집 여자를 볼 때마다 동철 씨는 마치 과거의 아내에게 진 빚이 다시 확인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옆집을 향해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눈길을 주게 되었다. 여전히 옆집은 여연히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민석은 정원에서 세차를 했고 수지는 갓난아기를 안고 그 옆에 서 있었다.
멀리서 보면 더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동철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태로운 유리성처럼 보였다. 남자의 얼굴에는 아내와 아이를 향한 따뜻한 시선 대신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고, 여자의 얼굴에는 행복 대신 체념과 불안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벽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치지 않는 아기의 울음소리였고 지쳐가는 엄마의 한숨 소리였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늙은 이유의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벽에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여름의 초입을 알리는 장마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였다. 박동철 씨는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 거실 창가에 앉아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정원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흙냄새와 젖은 풀냄새가 창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어 왔다. 그때 그의 시선이 옆집들에 꽂혔다. 그는 눈을 비겼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옆집 안에 있는 이수진이 그 굵은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늘 한가운데 있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비를 피할 생각조차 없는 듯 보였다. 얇은 실내복은 이미 흠뻑 젖어 몸의 마른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충들어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하얀 개보미가 바들바들 떨며 안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자신과 이 작은 생명체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개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마치 세상이 무너져라 아기가 울고 있었다. 창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동철 씨의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애처로울 정도로 서럽고 무언가에 대한 분노가 섞인 듯한 울음이었다. 기이한 광경이었다. 엄마는 폭우 속에서 개를 끌어안고 있고 아기는 집안에서 홀로 울고 있다. 동철 씨는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보통의 엄마라면 저런 상황에서 당장 집으로 뛰어들어가 아기를 먼저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믿음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혹은 흐느끼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동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우산이라도 씌워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였다. 타인의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그가 평생 동안 가장 경계해 온 일이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창가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신경 쓰지 말자는 이성과 저건 정상이 아니야 라는 본능이 세차게 충돌했다. 얼마나 지났을. 옆집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남편 김민석이 튀어나왔다. 그는 젖은 아내 모습을 보고는 얼굴을 험악가 구겼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그렸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의 표정과 몸짓은 온통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인형처럼 힘없이 그에게 끌려 집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동철 씨는 텅 빈 데를 보며 왠지 모를 오한을 느꼈다. 그날 오후의 광경은 그의 뇌리에 불길한 낙인처럼 깊이 새겨졌다. 두 번째 균열은 소리로 찾아왔다. 며칠 뒤 유난히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동철 씨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더위를 식히려 2층 침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소리들 사이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민석의 목소리였다.
당신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애 하나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온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고 경멸적인 어조가 선명했다. 동철 씨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왜 말이 없어? 내가 돈 버는 기계로 보여. 퇴근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편히 쉬지도 못하게 애우는 소리나 듣게 만들고 수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간간이 억누린 흔히 김 같은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렇게 나약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해. 정말이지. 당신을 보면 실망스러워. 당신 내 집안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알아. 저런 여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냐고 비우실 거라고. 그것은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질책에 가까웠다. 동철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심장이 불쾌하게 두근거렸다. 완벽해 보이던 가장에 가면 뒤에 숨겨진 냉혹한 얼굴을 목격한 기분이었다. 그는 아내의 지친 얼굴과 남자의 경멸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치지 않던 아기의 울음소리를 하나로 엮어보았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완성된 그림은 너무나도 끔찍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에 찾아왔다. 동철 씨는 떨어진 식료품을 사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하고 있었다. 골목 어귀를 돌았을 때 옷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수진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 무게 때문인지 걸음걸이가 힘겨워 보였다. 동철 씨가 먼저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러자 그녀는 무언가에 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옹질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손에 힘이 풀렸는지 들고 있던 장바구니 하나를 놓치고 말았다. 와으를 자리 근사과와 단단한 양파 별개가 회색 아스팔트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오듯거니 서 있었다. 괜찮습니다. 저으면 되지요. 동철 씨는 덤담하게 말하며 허리를 굽혀 굴러가는 사과를 주었다. 그가 과일을 줍는 동안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만 모기 소리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동철 씨가 마지막 사과 하나를 주어 그녀에게 건네주며 무심코 얼굴을 맞을 때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짙은 공포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외로움이 검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으리라는 깊은 절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치 깊은 우물 바닥에 갇힌 사람이 닿을 수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사과를 받아들고는 서둘러 장바구니를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동철 씨는 그녀의 위태로운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확신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저 여자는 불행하다. 저 집에는 무언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옆집을 단순한 이웃으로 볼 수 없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허울 좋은 벽은 그의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그는 이제 막 시작될 비극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었다. 길바닥에 흩어진 과일을 함께 줍던 그날 박동철 씨의 마음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찼다. 수진의 눈동자에서 보아 깊은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가 그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옆집을 무심하게 바라볼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그의 시선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거운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 외에는. 그러던 며칠 동철 씨는
이상하고도 섬뜩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옆집 아기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친 것이었다. 처음 한두 시간은 해방감마저 들었. 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던 소음이 사라지자 집안이 비로소 완전한 고요를 되찾은 듯 했다. 그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신문을 읽고 정원을 거닐었다. 하지만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꼬박 지나도록 아기 울음소리는 단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후 내 그리고 저녁이 깊어질 때까지도 옆집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처럼 고요했다. 그는 동철 씨가 느껴던 짧은 해방감은 이내 끈적하고 불쾌한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는 평화가 아닌 무겁고 불길한 침묵이 채우고 있었다. 그 침묵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신경을 곰두석에 만들었다. 아기가 하루 종일 울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혹시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라도 간 것일까? 그는 낯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며칠 전 보았던 수진의 겁에 질린 얼굴과 남편 민석의 냉혹한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라 생각을 어지럽게 했다. 그날 밤 동철 씨는 목이 말라 잠에 섰겠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그는 물을 마시기 위해 1층 부엌으로 향하다 거실 창밖으로 비친 힘이 한 움직임에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고 걸음을 멈췄다. 옆집 남자 김민석이었다. 그는 어두운 옷차림으로 자신의 검은 세단 옆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희미하게 비치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연신주의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집안에서 검고 커다란 비닐봉투 2개를 들고 나왔다. 봉투는 무언가로 가득 차 불럭했지만 그 내용물은 짐작할 수 없었다. 민석은 그 봉투들을 차 트렁크에 서둘러 실었다. 하고 트렁크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동철 씨는 심장이 철썩 내려앉는 것을 느껴졌다. 민석의 모든 행동은 비밀스럽고 조급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범죄 현장을 은밀하게 정리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았다. 민석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는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골벌을 빠져나갔다. 동철 씨는 창가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봉투 안에 든 것은 무엇일까? 왜 이 깊은 새벽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차다. 그는 날이 살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부터 옆집의 이상한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수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매일 아침 남편을 배웅하던 그녀의 모습, 유모차를 끌고 잠시라도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집은 온종일 커튼이 굽게 처진 채로 마치 죽은 듯이 침묵을 지켰다. 대신 밤이 깊어지면 옆집에서 개의 고슬픈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봄이었다. 달을 향해 울부짖는 늑대처럼. 그 소리에는 주인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동철 씨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국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 울음소리는 분명 집안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동철 씨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 텅 비었던 공간은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끈질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옆집 목표남을 살펴다. 신문과 우편물이 며칠째 그대로 쌓여 있었다. 그는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옆집 대문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만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주말이 되었을 때 민석의 차가 돌아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근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동철 씨와 눈이 마주쳤다.
동철 씨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에게 목례를 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부인과 아기가 며칠 안 보이던데 결국 참지 못하고 그가 먼저 물었다. 민석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는가 싶다니 그네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장모님이 위독하셔서 아내와 아이는 며칠 전에 척하에 내려갔으다 당분간 그곳에 머물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하지만 동철 씨는 그의 눈에서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불안의 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동철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영화의 장면들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개를 끌어안고 울던 수진의 모습, 남편의 모욕적인 길 바닥에서 마주쳤던 겁에 질린 눈동자, 한밤중에 무언가를 내다버리던 남자의 비밀스러운 행동, 그리고 지금의 이 죽은 같은 침묵,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끔찍한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 했다. 척하에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 그렇다면 아내와 아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 남자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동철 씨는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굳게 닫힌 옆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 뒤로 선을 한 예감이 소리 없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 후로 며칠이 더 흘렀다. 옆집의 침묵은 계속되었고 박동철 씨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눅눅한 안개처럼 그의 일상을 온통 휘감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귀에 맴돌 뿐이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옆집에 굳게 닫힌 문과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에 쏠려 있었다. 아내와 아이가 척하에 갔다는 김민석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번이고 되풀이 되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동철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보았다. 불안의 빛,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전조가 되었던 죽음 같은 침묵. 모험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무슨 근거로 옆집이 너무 조용하고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저 늙은이의 망상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날 오후 동철 씨가 늦은 점심으로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고 있을 때였다. 현관에 초인종이 유란하게 울렸다. 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김민석의 얼굴이었다. 동철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민석의 모습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망가져 있었다. 눈은 쑥 들어가 칭했고 깔끔하게 넘기던 머리는 부스스했음. 잘 다려있던 셔츠는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다. 누가 보아도 큰일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박 선생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깊은 슬픔에 잠긴 듯 힘이 없었다. 동철 씨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민석은 거실 소파에 거의 쓰러지듯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동철 씨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석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럴 말씀이 있음. 그는 고개를 들어 동철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로 흐리댔다. 저희 아린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순간 동철 씨의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예상했는지 조차 잊어버렸다. 아기가 죽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런 동철 씨는 진심으로 놀란 척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순간부터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귀에는
남자의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아니라 며칠 전 밤에 들었던 아내를 향한 냉혹한 폭언과 한밤중에 무언가를 버리던 수상한 소음만이 기계적으로 맴돌았다. 급성 뇌수막염이었다고 합니다. 철하에 내려가 있던 중에 갑자기 열이 오르더니 너무 갑작스럽게 정말 손쓸림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민석의 설계를 닫고 민석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대사를 웃는 배우처럼 그의 말에는 슬픔의 감정은 실려 있었지만 진실의 무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동철 씨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세상을 떠났다고 며칠 전만 해도 온 동네가 떠나가라. 올던 아이가 구급차가 오는 소리도 그 어떤 소란도 없었는데 철화에 가 있다가 변을 당했다. 한밤중에 검은 비닐봉 뒤에 무언가를 담아버리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나?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부인께서는 큰 삶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부인께서는 괜찮으십니까? 동철 씨는 의심을 감추고 다시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저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아내까지 병원에 입원했다는 설정은 그의 알리바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줬다. 동철 씨는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힘내시게.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흥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는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동철 씨에게 건넨다. 장례식장의 주소와 발인 날짜가 적힌 부부였다. 동철 씨는 묵묵히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민석은 잠시 더 앉아 있다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나자마자 동철 씨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단단한 결심이 굳어졌다. 가야 한다. 저 남자가 꾸며낸 비극의 무대에 조문객의 한 사람으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저 남자의 슬픔이 진짜인지 아내의 부재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 모든 거짓과 슬픔의 연극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동철 씨는 더 이상 외로운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민석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며 다가올 장례식 날에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 혹은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시간은 다시 현재 모든 거짓이 산산조각난 장례식장으로 돌아온다. 인형이 누워있던 텅 빈 관 주위로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몇 분 전까지 공간을 채우고 있던 비통한 흔의 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불신과 그리고 기이한 호기심이 뒤섞인 불길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쪽에서는 정신을 잃었던 이수진의 어머니가 다른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든 하얀 개보미는 경찰 통제선 밖에서 주인을 찾는 듯 애처롭게 깽깽거렸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김민석이 있었다. 그는 사색에된 얼굴로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나는 변명만이 로봇처럼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은 그 말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박동철 씨는 이 모든 환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예상대로 혹은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비극의 연극은 파국을 맞이했다.
그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 며칠간 그를 짓누르던 불안감의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일지도 몰랐다. 잠시 후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형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박동철 선생님 맞으시죠? 옆집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서 진술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철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다. 그는 자신이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될 것임을 지감하고 있었다. 경찰서의 작은 조사실은 낡은 서류 냄새와 희미한 담배의 냄새로 가득했다. 동철 씨는 형사와 마주 앉아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놓을수록 점점 더 또렷하고 단호해졌다. 이상한 점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선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보통 아기들이 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치 고통스러워서 지르는 비명 같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었지요. 형사는 말없이 그의 진술을 받아 적었다. 동철 씨는 비 오는 날 오후에 보아수진의 기이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흠뻑 젖은 채에 개를 끌어안고 있던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 그리고 집안에서 들려오던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남편인 김민석 씨의 폭언도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은 보지 못했지만 아내를 모욕하고 격려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더군요. 아내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에게 수진의 지친 얼굴과 길에서 마주쳤을 때 보았던 공포에 질린 눈빛에 대해 설명하던 순간 동철 씨의 눈앞에는 문득 자신의 아내 얼굴이 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는 늘 피곤에 지쳐 있었다. 말수가 적었던 아내는 힘든 내색을 잘하지 않았지만 모험가 말하고 싶어하던 그 눈빛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눈빛을 외면해냈던 공장의 고된 일과 가장이라는 책임감의 무게를 핑계 삼아 그는 아내의 침묵 속에 담긴 외로움의 신호를 애써 무시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는 아내 앙상한 손을 잡고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을 뿐이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형사의 목소리에 동철 씨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잠시 헛기침을 하고는 다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끊겼던 그날의 섬뜩한 침묵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이 검은 비닐봉투를 몰래 차에 싣던 수상한 행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급성 뇌수막염으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철화에 가 있다가 변을 당했고 아내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으셨군요. 형사가 예리하게 물었다. 동철 씨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투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던 겁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진술을 하는 내내 동철 씨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캐나다에 사는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다. 사업 문제로 힘들다는 아들의 분염에 그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다.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는 훈계만 늘어놓았었다. 아들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는 아들의 성장통과 가장으로서 겪는 외로움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을 방관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아내의 외로움, 아들의 고단함, 그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는 늘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조차 그는 타인이었고
감정의 교류에 서툰 이기적인 남자였다. 그리고 이제 옆집 여자의 고통마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방관하려 했다. 만약 보미가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짖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마음속에 모든 채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진술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동철 씨는 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닌 간절한 확신과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형사님,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기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인 이수진 씨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라도 하듯 간절하게 말했다. 부디 그 여자를 먼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아기도요,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을 겁니다. 조사실을 나오자 복도 끝에서 김민석이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초라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었다. 동철 씨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이제부터는 경찰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의 방관자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굳게 다짐했다. 박동철 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김민석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은 지지부진하던 수사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경찰은 즉시 수사 인력을 보강하여 실종 아동 수사팀을 긴급히 편성했다. 이제 수사의 최우선 과제는 두 가지로 좁혀졌다. 바로 이수진의 행방을 찾는 것, 그리고 아기 아린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김민석은 물빛권을 행사하며 버텼지만 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아기 옷가지와 장난감 몇 개는 그의 거짓말의 무게를 더할 뿐이었다. 경찰은 이수진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고 그녀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작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가 발견된 것은 바로 다음 날 오후 실외곽의 한적한 강변공원 벤치에서였다. 마지막 휴대폰 신호가 잡혔던 곳 근처를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이 그녀는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차림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흐르는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아기 양말 한 짝,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필사적으로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경찰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 정신은 이미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같은 시간 또 다른 수사팀이 그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집안은 겉보기에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아기방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기용품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부부의 침실에서는 강력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여러 통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침 한 젊은 형사가 부부의 침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웨딩 앨범과 졸업 앨범 던이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갈색 가족 표지의 평범한 일기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끔찍한 비극의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형사들은 조사실에 모여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첫 장은 비뚤비뚤하지만 행복이 가득한 글씨체로 시작되었다. 4월 12일 맑음 아린이가 내게 와주었다. 내 배를 발로 뻥뻥 차던 작은 생명이 드디어 내 품에 안겼다. 갓 태어난 아기는 주글주글한 원숭이 같을 거라고 들었지만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같다. 민석 씨도 처음에는 정말 기뻐했다. 그의 눈에서 그런 따뜻한 빛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우리 이제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될 것이다. 초반의 몇 장은 세상 모든 엄마들의 일기처럼 아기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대한 경이로 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책장이 넘어가면서 일기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행복감 넘치던 글씨체는 점점 날카롭고 불안정하게 변해갔다. 6월 2일, 비나는 나쁜 엄마자 아기가 오는데도 예쁘지가 않다. 밤새 잠을 못 자서 그런 걸까. 가슴에 커다랗고 검은 구멍이 뚫린 것 같다. 그 구멍으로 내 모든 감정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다. 아린이를 안고 있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무겁고 끝없이 울어대는 작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괴물인가 보다. 엄마가 될 자격이 없나 보다. 흐린 민석 씨에게 내 기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는 한심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그는 내가 나약해서 그렇다고 했다. 다들 그렇게 애 키우는데 유난던다고 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는 일이라고, 의지가 부족한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내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일기장은 그녀가 겪었던 극심한 산후 우울증의 고통스러운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약함의 증거로 치부하며 그녀를 몰아 세웠던 남편의 냉혹한 언어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다. 7월 8일 폭염 그의 눈빛이 무섭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우울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그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본다. 그는 아린이를 볼 때도 예전 같지 않다. 마치 자신의 완벽한 작품에 생긴 흠집을 보는 듯한 눈으로 본다. 아기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혹시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매일 같이 묻는다. 그의 완벽한 세상에 쉴 새 없이 울어대는 아린이와 우울에 잠시된 나는 거추장스러운 5.1 뿐이다. 나는 이 아이를 그에게 지켜야 한다는 막연한 공포에 휩싸인다. 일기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의 두려움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남편의 정신적인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8월 1일, 태풍 그가 서재에서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는 아기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액수에 대해 묻고 있었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그가 나중에 내게 와서 당신이 하도 빌빌거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둔 거야. 저을 23만 나며 농담처럼 말했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벌주고 싶어 한다. 그의 완벽한 인생의 오점을 남긴 나를, 그리고 결함 있는 제품일지도 모르는 아린이를, 그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었다. 그 시는 거의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8월 11일, 지옥 그가 최후 통첩을 했다. 아기를 전문 시설에 보내겠다고 했다. 오름이 그치지 않는 것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은 사실상 내게서 아린이를 빼앗아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무릎 꿇고 빌렸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내가 다 고치겠다고. 하지만 그는 차갑게 웃으며 당신은 이미 자격 밑달이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모험가가 끊어졌다. 아린이를 위해 나는 악마가 되어야만 한다. 내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일기장에 예병 글 덮은 형사의 얼굴은 분노와 연민으로 굳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아동 유괴나 보험 사기 사건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뒤틀린 완벽주의와 잔인한 가스라이팅이 한 여자를 벼랑 끝으로 어떻게 내몰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위태로운 모성을 지키기 위해 벌여야 했던 얼마나 처절한 사투렸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수지는 남편으로부터 딸을 구하기 위해 딸의 죽음을 위장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아기, 아린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수진의 일기장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사건의 전문은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김민석의 잔인한 정신적 학대와 뒤틀린 욕망, 그리고 그에 맞서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 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사투를 경찰은 즉시 김민석을 아동유기 및 학대, 보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라진 아기, 아린이를 찾는 것이었다. 병원 안정실에서 보호받고 있던 이수지는 여전히 현실과 소통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보냈다. 수많은 전문가와 형사들이 다녀갔지만 공포와 죄책감으로 겹겹이 쌓인 그녀의 마음의 문은 종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 문을 연 것은 베테랑 여성 청소년계 형사 김선주 경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 그치거나 논리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때로는 따뜻한 차를 건네고, 때로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릴 때 겪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수진 씨, 나도 엄마예요. 그래서 알아요. 엄마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텅 비어있던 수진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메마른 눈가로 눈물 한 방울이 힘겹게 흘러내렸다. 굳게 닫혀있던 두 개 마침내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다. 우리 아기는 그녀의 입에서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문장이 흘러나왔다. 김경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아린이 어디에 있어요? 안전한 거죠. 말해줘요, 수진 씨. 우리가 가서 안전하게 데려올게요. 수진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모든 공포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울음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어린 아이처럼 목 놓아 울다가 가늘적인 흔의 김 사이로 힘겹게 말했다. 절에 있어요. 엄마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시던 강원도 산골의 작은 남자예요. 그녀의 고백은 조각난 퍼즐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졌다. 남편이 아기를 시설에 보내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밤 그녀는 남난의 수면제 몇 알을 몰래 갈아 술에 탔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최소한의 아기 홍풍과 갓난아기의 크기의 인형을 챙겨 차에 올랐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그녀는 보미는 다 알고 있었다. 제가 아린이를 안고 집을 나설 때 제 발에 매달려 어째나 슬프게 울었는지 몰라요. 행여나 소리가 새어 나갈까봐 그 에이프를 틀어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형을 안고 돌아왔을 때 보미는 제게 으르렁거렸다. 제게서 아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안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녀는 밤새 차를 몰아 강원도의 그 작은 암자로 향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무렵 암자를 지키는 늙은 비군이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사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살려달라고, 며칠만 맡아달라고 애원했다. 자비로운 노스님은
그녀의 큰 한눈에서 보통이 아닌 절박함을 읽었고 말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다. 그렇게 아린이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녀는 대신 인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짜놓은 죽음의 연극에 동참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즉시 강원도에 위치한 해당 사찰로 수사팀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은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결정적인 증언을 한박 동철 씨에게도 곧바로 전달되었다. 전화를 통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동철 씨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전화를 건 형사사 규정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동철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단호했다. 제가 이 일의 시작을 본 사람입니다. 아기가 안전한지 그 엄마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제 눈으로 끝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무게를 느낀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의 동행을 허락했다. 몇 시간 경찰차 한 대가 동철 씨의 집 앞에 멈춰섰다. 그는 낯익은 외투를 걸치고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희미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차는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멀어지고 지브른 산과 등을 분논밭이 펼쳐졌다. 동철 씨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 얼굴과 아들의 얼굴, 그리고 옆집 여자 수진의 겁에 질렸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는 평생 동안 누군가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피해왔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비겁한 외면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삶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고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는 두 손을 모아주었다. 부디 자신들의 희망이 틀리지 않기를. 강원도 상골의 그 작은 암자에서 생명의 기적이 그들을 기적이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는 한참 동안 좁고 구들구들한 산길을 위태롭게 귀여워 올라갔다. 창문을 열자 서늘하고 맑은 짙은 숲의 향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뇌가 저 아래에 남겨진 차 안에서는 간간이 들리는 무전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긴장된 침묵만이 전부였다. 박동철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웅장한 산의 능선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을 도시의 소음과 회색빛 건물들 속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깊은 자연 속에 들어와 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아득했다. 모든 것을 품어줄 듯 고요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과 욕망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산 중턱에 구름처럼 아담하게 자리 잡은 작은 암자 앞이었다. 관음암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현판이 그들을 맞았. 경내에는 풍경소리 많이 맑게 올려 퍼지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배어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평화로움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백발이 성성한 늙은 비구니 스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비로운 그물처럼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했다. 그녀는 여러 명의 경찰들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합장하며 그들을 맞았다. 소사를 이끄는 김선주 경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신분증을 보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노스님은 그저 말없이 듣고 있다가 모든 설명이 끝나자 마지막이 말했다. 어미가 갓 낳은 새끼를 지키려는 마음을 부처님인들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저 가여운 중생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짖음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형사들과 동철 씨를 작은 방으로 안내었다. 스님을 따라 들어간 작은 방 안.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정갈한 묘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기 아린이가 새근새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통통한 볼은 건강하게 발각에 상기되어 있었고 작은 입술은 무문가 맛있는 꿈이라도 꾸는 듯 오물도 거리고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란과 비,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아기는 그저 고요하고 순결한 생명의 기운을 온몸으로 니뿜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동철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살아있었다. 정말로 저 작은 생명은 모사히 살아있었다. 김경희를 비롯한 다른 형사들의 얼굴도 안도와 감동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다른 경찰의 부축을 받은 이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졌다. 그녀는 병원에서 막 나온 듯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이전에 공허했던 눈빛과는 달리 무언가를 갈망하는 처절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요 위에 잠든 자신의 아기를 보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이로 온과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주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아, 아리나. 목이 메인 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신성한 재단에 다가가듯 아기에게 다가갔. 그리고 아기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기의 통통한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손끝에 전해지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기 곁에 엎드려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소리를 내면 아기가 깨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마 근처 온몸을 들썩이며 울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사랑한다. 내 아. 그녀의 모든 슬픔과 사랑과 회한이 소리 없는 눈물이 되어 아기가 덮고 있는 얇은 입을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뭔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동철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10년 전 아내 장례식장에서 먼 타국으로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지금 이 순간 생면부지의 한 여인의 모성 앞에서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타인과의 관계의 벽을 쌓 외로움이라는 갑옷을 입은 채 메마르고 공허하게 살아왔던 그의 영혼을 부드럽게 적시는 생명의 눈물이었고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한 성공이나 고도한 평화가 아니라 서툴고 불완전하더라도 타인의 고통에 깊어 이 손을 내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얼마나 지났을까 엄마의 눈물을 느꼈는지 잠들어 있던 아린이가 칭얼거리 눈을 떴. 아기는 눈앞에 있는 엄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방금 하고 천사처럼 무섭다. 그 미소 한 번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의 모든 고통이 눈농들 사라지는 듯 했다. 수지는 울면서 웃으며 자신의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끌어안았다. 동철 씨는 조용히 몸을 돌려 방을 나왔. 경내의 작은 툇마루에 앉아 푸른 산을 바라보았다. 풍경 소리가 여전히 맑게 울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도 저 풍경 소리처럼 더 없이 맑고 평화로워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생명을 구하고 한 영혼을 위로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었다.
계절이 소리 없이 한 바퀴 돌아 들안의 감나무에 주홍빛 열매가 묵직하게 매달리는 가을이 찾아왔다. 한 여름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정한 아기 유기 사건은 더 자극적인 다른 사건들에 밀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깊은 흔적은 몇몇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다. 김민석은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아동학대와 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그는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자신의 뒤틀린 완벽주의가 어떤 파괴를 자왔는지 곱씹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수진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남편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점을 깊이 참자했다. 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장기간의 의무적인 심리치료 명령이 내려졌다. 아기 아린이에 대한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인 그녀에게 돌아갔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던 날 박동철 씨는 법정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듣는 수진의 작은 어어글을 보며 그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또한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수진과 아린이는 원래 살던 그 집을 떠나 동철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센터에 나갔고 남는 시간에는 온전히 아린이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직 슬픔의 그늘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예전과 같은 공허한 절망 대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위태롭지만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박동철 씨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 분주하고 따뜻해졌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벗삼아 외롭게 시간을 죽이지 않았다. 일주일에 2세 그는 시장에 들러 제철 과일과 작은 반찬 거리를 사들고 수진의 집을 찾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한 이웃이 아닌 아이니의 든든한 할아버지이자 수진의 말없는 후원자가 되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면 현관문이 열리기 전부터 안에서 할부지하고 외치는 아린이의 앙증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면 어느새 훌쩍 자라 제법 걷기 시작한 아린이가 뒤뚱거리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동철 씨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며 웃음 지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작고 따뜻한 생명의 무게였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동철 씨는 수진과 아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수진 씨, 이리 좀 와보게. 그가 이끈 곳은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이었다. 아내가 살아생전 애지중지가 꾸던 공간이었지만 그녀가 떠난 후 로는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아내가 갖고 던 곳인데 내가 영소질이 없어서 이렇게 망쳐놓고 말았어. 혹시 괜찮다면 우리 같이 여기를 다시 갖고 보지 않겠나. 흙을 만지면 마음에 난 상처도 조금은 아문다고 하더군. 수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그날 이후 그 텃밭은 그들의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뻑뻑한 잡초를 뽑아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걷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돌멩이를 골라내고 굳은 흙을 부드럽게 고르며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어 주었다. 동철 씨는 자신의 무심함 때문에 아내를 얼마나 외롭게 했었는지 아들에게 얼마나 묵득득한 아버지였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수지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느꼈던 감정들과 여전히 문득 찾아오는 불안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 입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모종을 심었다. 상추와 숲 그리고 가을 햇살을 닮은 노란 국화꽃 몇 폭 작은 생명들을 흙에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며 그들은 죽음이 아닌, 삶을 전팡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했다. 해가 뉘얼뉘어지며 오후의 햇살이 정원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걸음마를 하는 아린이가 뒤뚱거리며 하얀 나비를 쫓아다녔다. 아기가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 깔을 웃음을 터뜨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의 입가에도 맑고 투명한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지난 날의 어둡고 불안한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박동철 씨는 낯익은 텐마루에 걸터 앉아 그 평화로운 과연 환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발치에는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들어 부적 잠이 많아진 늙은 개 보미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엎드려 졸고 있었다. 나귀의 청한 웃음소리 흙을 만진 손에서 나는 푹푹한 흙냄새 피부에 와 닿는지는 해에다 그의 텅 비었던 세상은 이제 이 모든 작고 소중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는 아내게 그리고 아들에게 진 마음의 빛을 평생 다 갚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후회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로 했다. 그는 완벽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비로소 진짜 삶을 살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작은 생명을 함께 키워내며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금은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가을 햇살이 조용히 내리쬐고 있었다.